안녕하십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분형 모기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정부가 1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이 정책 진짜 서민들의 구원자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경제 위기의 씨앗이 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전세라는 제도 아시죠? 전 세계에서 정말 독특한 임대 방식이거든요. 이 전세랑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면요. 정부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처음 나왔을 때요. 다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건 좀 쉬워졌는지 모르지만요. 그만큼 전세 가격이 쭉쭉 올랐어요. 더 비싼 집에 살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고요. 수요가 늘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월세의 전세화, 전세의 매매화가 진행되면서요, 주택가격 전체가 상승하는 사다리를 타버렸어요. 임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더 많은 전세 자금을 받아서요, 또 다른 집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를 시행했죠.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이에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숨겨진 원인이 된 거죠. 지분형 모기지도 이런 전철을 밟을 위험은 없을까요? 일단 지분형 모기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집을 살 때 한국금융주택공사가요, 이걸 HF라고 하거든요. 이 HF가 지분을 투자하고요,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HF가 5억 원을 투자하고요, 50%죠. 은행에서 3억 5천만 원을 대출해요. 35%예요. 내 돈은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15%예요. 대신 HF한테 2% 정도의 사용료만 내고요, 집을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 그 이익을 나눠 가져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이 HF가 손실을 먼저 떠안거든요. 개쩌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파트 가격만 미친 듯이 비싸요. 빌라나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서울 강남 아파트는 평당 1억이 넘는데요, 같은 동네 빌라는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주거의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투자 상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빌라는 값이 안 오른다, 아파트만 크게 오른다, 이런 인식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비슷한 정책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거든요. 2008년에요. 이건 뭐 너무도 유명한데요. 미국에서는요, 2000년대 초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 돈 없어도 집 살 수 있어. 이거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모기지 정책을 막 밀었거든요. 신용도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막 해줬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요, 전 세계 경제는 붕괴했어요. 미국 정부는 당시 모든 사람들한테 주택을 주자 이러면서요, 무리한 대출을 권장했고요. 은행들은 이걸 증권화해서 전 세계에 판매했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했고요. 경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웃었던 게 뭐냐면요, 결국 정부가 대마불사라고 하면서요, 납세자들의 돈으로 은행을 구제해줬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갚고요, 망할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일본의 80년대 부동산 버블을 한번 볼게요. 일본은 80년대에 제로금리 정책으로 돈을 시장에다 마구 풀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쿄 중심부의 땅값은 미국 전체 땅값보다 더 비싸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90년대 초에 버블이 터지죠. 일본은 30년이 넘도록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잃어버린 30년을 살고 있죠.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잘 나가던 기업들까지 망하게 만들었어요.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산업 투자에 들어가야 될 돈이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서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됐고요. 결국 전자산업 리더십을 미국과 한국한테 내주게 되어졌죠. 덕분에 삼성, LG 이런 게 떴잖아요. 그럼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14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한테는 25%의 관세를 부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한미 통합 협상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높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하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추락하고 있어요. JP모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5%로 하향 조정했고요. IMF도 1%로 낮춰놓았어요. 근데 이게 미국 관세 충격이 반영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국내 정치는 불안정해요. 대통령 탄핵으로 새 정부가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힘들어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압박도 있죠. 미국, 영국 등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풀다 보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랑 바이든이 문제 같은 어쨌든 이 이야기는 패스하고요. 결과적으로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서민들은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가속이 되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지분형 모기지가 갖는 위험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요. HF가 어디서 돈을 끌어올까요? 정부 예산, 국채 발행? 아니면 돈을 그냥 찍어내나요? 만약 돈을 더 찍어낸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서민들한테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집값이 떨어져서 HF가 손해를 대신 부담하면요,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지게 되어져요. 집 없는 사람들의 세금으로요. 집 있는 사람들의 손해를 보존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 구제 금융과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으면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오를 수가 있어요. 원래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던 사람이요, 이왕이면 10억짜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에만 인구가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지방은 빈집이 넘쳐나는데 서울은 집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대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죄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지분형 모기지가 이런 서울 집중화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미래산업 투자를 희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계는 AI, 바이오, 우주산업 등과 같이요, 미래 기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미래 산업에 투자할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요,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수익률이 정기 예금보다 못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니까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결국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포장이 되지만요, 이런 정책의 혜택이 진짜 저소득층한테 갈까요? 미국의 양적 완화를 보시면요, 결국 혜택은 중산층 이상한테 갔어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영국에는 헬프 투 바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영국은 2013년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정부가 주택 가격의 최대 20%를 지원해줬죠. 결과는요, 주택 가격은 더 올랐고요, 결국 중산층 이상만 혜택을 받다는 비판이 흘러나왔죠. 결국에는 2023년도에 이 정책은 중단이 되어졌어요.
호주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낮았고요. 결국 중상층 이상만 혜택을 받다는 이야기죠. 캐나다도 2019년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핫한 지역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인센티브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제 생각에 지분형 모기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예요.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이런 걸 시행했던 모든 나라에서 죄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분형 모기지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맞기는 하거든요. 집 없는 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잘못 시행되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런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할까요? 바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에요. 이런 정책들의 위험한 점이요. 이익은 괴인화하고요. 손실은 사회해야 한다는 구조 때문이죠. HF가 손실을 감당한다는 말은요.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그 손실을 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집값이 급락하면 수조 원의 세금이 여기에다가 쓰일 수 있겠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요. 부동산에 올인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코스피가 정기 예금보다 낮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지방 분산을 유도해야 되고요.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주거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파트 좋아하니까 아파트에다가 돈을 더 집어 넣겠다고요. 미친 거죠.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집값이 안정돼 있는 나라들은요. 임대 시장이 잘 발달되어져 있고요. 부동산을 투자의 상품으로 보지를 않아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1억 원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구호만 내세울 게 아니라요. 세계 경제 흐름과 과거 세계 시장에서 실패 흐름을 잘 분석해서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책이 진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알려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